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한국의 한 성악가가 유명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페라 테너 조용갑 씨입니다. 작은 섬마을 소년에서 프로 복서로의 도전, 그리고 한국을 빛내는 성악가가 되기까지의 숨은 노력을 오늘 더 리더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 조용갑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쁘신 일정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프로 복서 권투 선수에서 성악가로 28살 도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테너 조용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오페라 무대에 오른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시는 거죠? 300회 정도 이상 되는데 사실 300회 정도.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우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무대가 첫 무대이신가요? 어떤 시가? 아니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는 오페라 바리톤 대가이신 이제 브루손, 바리톤 브루손과 오텔로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오텔로를 브루손과 같이 했던 그때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2000년 라보엠에서 이제 주역을 맡아서 이태리아 오페라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정식 데뷔하셨는데 외국인으로서 주역 맡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다고 보시는지요? 외국에도 사실 외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으로 서기 쉽지는 않은데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오페라를 생각하고 그거를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오페라를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많은 오페라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선택하자. 그래서 고음이 나는 라보엠, 그리고 일트로바토레,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오텔로, 이런 좀 어려운 오페라들을 골라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별명도 얻으신 거군요. 근데 이태리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2000년 그 전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네, 97년도에 제가 이태리에 처음 갔고요. 그때 한국 나이가 바로 28살이었고요. 가서 1년 동안 언어를 공부하고 바로 이제 조수민 씨가 나온 산타 체칠리아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외국인으로서 특히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거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드신 점은 아무래도 편견 이런 걸까요? 일단은 언어랑 그다음에 처음 그때 제가 이태리로 유학을 갔으니까 음식이랑 그래서 한국 음식 못 먹는 게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소통이죠. 그런 부분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편견 같은 거, 문화 이런 거 극복해 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죠. 자, 이제 좀 시계추를 뒤로 돌려서 이제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수식어를 얻기까지 걸어온 인생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통상 이제 성악계나 기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게 서울의 경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원 보내고 가르치고 해서 또 이렇게 계속 그중에서 소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조금 다르셨죠? 어렸을 때부터 좀 노래 소질이 있다고 보셨는지요? 저는 고향에 가구도이다 보니까 고향 가는데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최서남단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자라는 환경이 노래하고 음악이랑 어떤 클래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소질은 몰랐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약주 한잔 하시고 나면은 밤 12시 넘어서 항상 저에게 노래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두만강 푸른물에 그런 일반 아버님이 좋아하신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죠. 그러면은 이제 어린 시절은 이제 가거도 먼 외딴 섬 가거도에서 이제 어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내가 성악에 소질이 있구나.
아, 그런 거를 알게 되신 거는 언제부터시죠? 저는 그렇게 이제 성악의 재질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사실은 서울에 상경한 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성수동의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예. 그때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노래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차고 재능이 있다고 성악에 재능이 있으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성악에 관심을 갖고 꿈을 갖게 된 거죠. 그 앞부분에서 이제 저도 소개를 했고 또 성악가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체격을 뵈니까 사실 복서 딱 그 분위기도 계신데요. 네. 뭐 언제 또 프로복서 도전하신 거죠? 그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좀 많이 맞고 친구에게 괴로움을 받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사실 많이 얻어맞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랑 같이 체육관을 가서 우리 권투를 배워서 이 친구를 복수를 하자. 이렇게 계기가 돼서 권투를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프로까지 제가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실제 프로 입문을 하셔서 활동을 얼마 정도 하신 건가요? 활동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전적은 했고요. 어떻게 되시나요? 전적은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10전 이상 넘게 했고요. 승리는 5승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무가 있고 나머지 패가 계시죠. 이 복서와 성악 뭐 공통점이 있나요? 좀? 네, 있습니다. 많이들 권투하다가 어떻게 오페라계로 갔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악도 몸이 약기거든요. 그래서 몸이 두껍고 그다음에 호흡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 복식 호흡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돼 있어서 그렇죠. 권투가 어려운 노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복서는 진짜 폐활량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투도 사실 리듬이고 박자가 어디에 강하게 때려야 되느냐 이런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카토 뭐 이런 거 그렇죠. 반박자 그다음에 원박자에 때리고 이런 박자 감각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통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프로복서 출신의 성악가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악을 배우는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뭐 혼자 공부 잘해서 어디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뭐 고시 보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실제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레슨비도 그렇죠. 좀 일단은 뭐 배우는 과정에서는 레슨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좀 조달을 하셨는지요? 저도 어려운 형편에 제가 이제 뭐 알바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또 학교도 다니고 그 와중에 운동도 하고 또 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레슨비 많이 들어가지만 테이프를 저는 샀습니다. 테이프. 파바로티 테이프를 사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고 흉내를 내면서 성악의 꿈을 갖게 된 거죠. Guido ve mare luce vedrà forte il vento 이상한 노래들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언어들이 나와서 저는 너무 신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바로티를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테이프이 결국 교사였군요. 네, 파바로티 테이프가 저의 선생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떠나기 전에 김정렬 선생님을 제가 찾아가서 제가 과연 이태리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파바로티보다 더 괜찮은 소리를 가졌다라고 격려해 준 바람에 제가 이제 큰 자부심을 갖고 이태리에 가게 됐죠. 그 여기서 뭐 쭉 이제 살아오신 과정 질문을 드리는데 잠깐 끊고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셔가지고 이제 큰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요즘 뭐 사실 시리에 빠진 또는 굉장히 뭐 취업, 창업 어려움 갖고 있는 젊은이들 많은데 그 본인의 과정을 돌아보시면 그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일단은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이런 할 시간이 없었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은 그게 결국은 도움이 되고 또한 운동을 하면서 그 참고 인내하고 자기 한계선을 뛰어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정신적인 그런 훈련이 많이 돼서 운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저에게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악할 때도 도움이 됐고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훈련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제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어떻게 키우세요? 저도 이제 강하게 좀 커왔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 어립니다, 나이가. 지금 9살 조소와 조나단, 이 5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을, 강하게 또 그렇지만 사랑으로 제가 아버지와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많이 그리워했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힘들게 그것이 결국은 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힘들게도 하고 사랑도 안아주고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조수민 씨도 나오신 체칠리아 음악원. 예,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국내에서 이제 테이프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합격이 되신 거죠? 네. 어떤 점이 좀 높이 평가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늦게 시작했고 기본기가 많이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전을 달리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곡을 선택해서 열심히 다른 많은 곡을 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한 곡에 집중을 해서 그 한 곡을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고 한 10,00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 곡은 누구보다도 잘하게 된다라는 생각에 시도해서 그 곡을 잘하게 되니까 예. 바로 합격하게 됐고 어떤 곡을 연습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루치아 디 람메르모루라는 오페라인데요. 톰베델리아비 미에이라는 굉장히 좀 예. 길고 어려운 곡이 있습니다. 예. 그 곡을 선택해서 무한 반복하게 된 거죠. 예. 그랬더니 어려운 곡을 준비하니까 그걸 지적했고 예. 만약에 제가 다른 곡을 시켰으면 제가 떨어졌을 텐데 준비된 곡을 또 선택을 해서 제가 부르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가시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합격한 이후에 이제 거기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려면 또 역시 돈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많이들 그래서 유학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 가이드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가이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든지 노래로 반드시 돈을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콩쿠르를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콩쿠르에 가면은 상급이 나오니까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서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받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숱하게 많은 콩쿠르를 우승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콩쿠르에서 28번. 네, 28번 우승했고, 사실 오페라 콩쿠르 우승하고 이런 번수까지 따지면 더 많이 우승을 했지만, 그렇게 반드시 우승해야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상금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해서 도전을 하게 돼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콩쿠르 이렇게 많이 우승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유럽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 그 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외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탈리안적인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고 또 연기를 잘하고 또 감정을 표현해내면은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또 그런 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태리 사람하고 언어도 많이 생활 언어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들이 잘 표현이 돼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현지인들이 이태리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각 전국 각처에서 또 이렇게 성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음악도들이 많을 텐데 본인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요? 테크닉적인 방법에서는 정말 언어와 그다음에 소리에 많은 성악가들이 소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게 표현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감정으로 이 단어를 고백해야 될 것인가, 노래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묻어 나온다는 거죠. 그 표현이 그 삶의 그 인물이 돼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오페라가 이제 삶 자체가 되셨는데 짧게 이렇게 질문드리면 성악가 오페라 테너 조용갑에게 오페라는 무엇인가? 오페라에 있어서 저는 사실 저의 인생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오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래하고 싶었고 또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자체가 저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었던 어떤 희망이었고 꿈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오페라 활동 말고 또 국내에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하고 계신 활동들이 좀 계시죠? 성악 스쿨도 열으셨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어려운 형편에 또 성악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넉넉지 않으면 성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워도 또 넉넉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래서 재능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바로 조용갑 성악스쿨이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 있고 관악구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재능이 있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은 유학까지 보내주고 또 사람을 키우는데 주 목적으로 해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발굴을 하셔서 입학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디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장학생으로 해서 쭉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사연이 많고 또 세월호의 그 단원고 학생들도 거기에 살아남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성악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지금 장학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형편들이 또 재능이 있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또 지원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그냥 우발적으로 듣게 되면 좋은데 특히 이제 오페라는 좀 아리아에 익숙한 것들은 좋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인들의 오페라를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팁을 주신다면. 오페라를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소리랑 그다음에 그 분위기랑 느끼시면 되는데 모든 걸 먼저 알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보다는 머리로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나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상이라는 그 자체가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음악이 좋다. 몰라도 좋은 느낌을 받아들이면 훨씬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장르에 적용되는 말씀이시네요. 알려고 하지 말고 느껴라. 느낀 거 느껴서 시작하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희망 오페라라는 책도 뭘 드십시오.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치열한 경쟁 시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들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희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뭐 책을 쓰셨으니까 한 희망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희망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인 그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꿈으로 표현하면 꿈이 자기만이 행복을 위해서 갖는 꿈보다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꿈,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인류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지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꿈이 진정한 꿈이고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그 이태리에서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 삶은 한국적 삶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됐고 좀 이런 점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요. 네,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표현이 굉장히 좋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표현들을 쉽게 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부심 같은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로 그 사람에게 영어를 물어보면 절대 영어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창피해하지 않고요. 이태리에 왔으면 이태리 노래를 해야지 왜 한국말을 아니 영어로 하느냐. 이태리 말로 물어봐라.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태리 자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도 그래서 뭐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렇다 어떤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문화적 자존심. 네, 그렇죠. 그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희 사회는 뭐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창조 경제에서 창조성, 뭐 창의성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뭐 예술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음악인으로서 지금 뭐 많이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또 뭐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예,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갇혀 있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생각들을 많이 열어놓고 자꾸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여행과 경험들 해보면서 그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험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런 것들이 많은 어려 창조를 새로운 생각들로 직접 해보니까 다르구나. 그냥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시각 차이가 나고 생각의 반전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사실 뭐 많이 노력하셔서 큰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국 사회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악 활동도 활발히 하시겠지만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하시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졌지만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그런 일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후원해 주신 그분을 본받아서 저도 이제 사람을 키우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 그래서 저의 재능 기부하고 그런 재능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청소년들 특히나 재능이 있지만 꿈을 못 펴는 사람들을 어떤 후원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서서히 저의 꿈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악가 조윤갑 씨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원으로 일하던 소년이 이제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역할 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더 리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성악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